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라고 본인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많이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 토론에서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당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로 탈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감정선들이 있는 것이지 저는 결국에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뭐 4등 자리를 두고서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날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이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결국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경선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거티브적인 것들도 약간 있습니다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8명 후보가 정말로 모두 한 마음으로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영 의원님, 저도 이제 정치 상황이나 정치부 기자로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정말 그 후보들 입장에서 네거티브의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거보다 아니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자꾸 네거티브의 그 이목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어떤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를요 캠프에서 예. 잘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예,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 저 후보가 상대 후보가 이런 족적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네거티브로 지지율을 꺾어버리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언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후보의 선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홍준표 후보의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그거 요소가 무슨 있었잖아요. 카페인지 어디 그 플랫폼에 올라온 그 예, 질문이라면서요. 그렇죠. 청년의 꿈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 뉴스가 계속 빠르게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키워드만 뇌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하면 이제 드럼통. 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하면은 보정 속옷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그런 이미지로 희화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과 우려를 요즘에 조중동 보수 언론의 사선에서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구설수가 콜드플레이 그 가수 내한 공연에서 뭐 이 가수가 자기를 다음 대통령으로 지목했다라고 패러디하면서 그 팬들이 항의하고 뭐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게 만드는데 언론에 회자되고 뭔가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가 아 정말 역량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구나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대중성 있게 회자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거에 대한 비중을 만드는 거는 캠프에서의 메시지와 컨텐츠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질문은 강전혜 대변인께만 드릴게요. 오늘 네. 저녁 6시 반에 이제 4강 후보 좁혀지게 되면 앞으로 최종 그 이후의 경선 일정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4명의 후보를 선출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등수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름만 발표를 이야기를 하는군요.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일 미디어 데이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모레부터 3일 동안 토론회를 목금토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 주 27일, 28일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에는 이번에는 선거인단과 50% 국민 50% 해갖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냥 화요일은 끝나는 두 거고. 명이죠. 네, 2명을 발표를 영어로 하는데 하면 파이널 2. 네, 이제 2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이때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네. 최종 후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여기에서 2명을 이야기를 한 분들이 네. 다음 날 바로 화요일에 그 2인 발표를 하고 수요일 날 양자 토론회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국민 50%, 당원 50%를 하고 저희는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반환점을 둔 민주당 경선으로 가봅니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 앞두고 경선 후보들이 호남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과연 메시지나 지역 발전 공약이 어떤 게 나올까도 이제 관심인데 자, 신영 의원님 어떤 그 호남 지역을 향한 공약 어떤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두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호남 민심에 있어서 그동안 뭐 호남 홀대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네. 그리고 공약이 나와야 될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24, 25 이틀 동안 이제 호남을 찾게 되는데 네.
우선은 그 신안의 해상동력관제센터를 가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후 위기와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AI 그리고 반도체, 허브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조 규모의 뭔가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의 여러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도 이 호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해서 뭐 아리백 라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5.18 정신에 있어서의 헌법 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양동시장 방문해서 간담회하는 거 이런 식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호남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이제 수도권 돼서 저희는 빠르게 이제 본선 후보가 확정되는 이제 50% 이상의 지금 반환점을 돌아는 것이죠. 자, 신현영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호남이라는 특성상 득표율과 더불어 투표율 얼마나 나오나 일단 관심이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호남에서 몇 퍼센트를 얻는지 이게 좀 관심 가는 지켜볼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 보궐에서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약간 패착의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될 건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행에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관심사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게 각 후보들의 숙제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호남에서 민주당이 텃밭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네. 뭔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되게 숙제일 것 같고요. 오히려 본선에 가서는 호남이 그래도 민주당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많이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경선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장전희 대변인 어떻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전망하세요?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호남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엄청난 또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선명하게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1년여 지나는 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알력 다툼처럼 하는 모습들이 호남 분들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도 물론 와서 국회에 와서 그렇게 뭐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잘 싸워줄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김경수, 김동연보다는 역시 이재명이 그래도 국민의힘과 맞서서 더 잘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미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잘 해봐라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 예컨대 90% 넘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아예 그 대통령 후보를 안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조금 더 날선 이미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두 분의 이미지라는 것은 조금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좀 순둥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잘 싸울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남에서 힘을 더 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후보가 2위나 3위 후보가 거칠어지는 거는 적당한 차이가 있을 때 이제 거칠어지는데 아마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좀 들고 자 대선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출마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다. No comment.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기자회견 열고 한대행 출마 공식 요청했습니다. 외곽 조직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신현영 의원님 일단 출마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예, 본인은 출마에 뭐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런 시기만 얘기들이 보고 좀- 지지율 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TPO 보면서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소견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기재부나 산업통상자원부랑 사전 메시지 조율 없이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관계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로우키로 가겠다, 관세에 맞서서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네. 뭔가 성과를 낼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하루하루의 행보가 상당히 정치인의 행보지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1위 후보가 누가 결정되느냐 국민의힘에서에 따라서 최종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까지는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지 이제 후보로 같이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는 통합하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같이 단일화에 대한 소통을 시작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1위 후보가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약간의 고민과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해도 결국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공무원만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 정권을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하기에는 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리타이어 해야 되는 퇴임의 시기에서 정치권에 와갖고 무슨 이때까지의 녹을 그렇게 날려버리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불발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찬희 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한덕수 대망론, 네. 한덕수 출마론, 이 보수 진영의 독입니까 득입니까? 아니면 결코 지금 너무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마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하루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경선 후보자 등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불타올랐었단 말이에요. 네네.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것이. 네. 근데 이제 결국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희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후보가 돼도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마치 추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냥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별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도부 얘기 이제 톤하고 논조의 톤하고 후보들의 톤도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맞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경선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네. 경선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그때 대망론들이 막 불타오르고는 있었거든요. 그때 좀 유력한 후보들이 좀 기분 나쁘다는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박수영 의원이 캠프로 오면서 한덕수, 김문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는 건데 지금은 저희 후보들조차도 뭐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거 없지 않냐. 뭐 바깥쪽에서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온다면 지금 한덕수라는 사람은 관료로서 지냈지만 이러한 대망론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이미지화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이 유능하다라는 이미지를 또 우리 국민들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인적 자원들을 다음 정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저는 시연님은 좀 생각 비슷한데 조금 고민 중인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에 한다는 2+2 회의 그렇죠. 관세 관련해서 이때가 본인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네. 한마디만 더 얹으면은 우선은 한덕수 대행은 고민하는 판단이 결국에는 지지율일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는 이완규 헌재 재판관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좀 얼굴이 구겨진 부분도 있고 지금 관세 미국 협상을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내란에 책임 있는 정권의 2인자였다라는 그런 도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히든 카드냐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흥기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국채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자, 진성준 정책위 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뭐 얘기는 직접 네.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강전의 대변인님 지금 뭐 탄핵 소추로 갈 수 있을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예. 민주당에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내란 2인자라는 프레임을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 본인이 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진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냐.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 소추가 됐을 땐 저희 당 자체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이 그 이전에 뭐 전행을 했었던 것들을 넘어서서 탄핵 소추 이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었던 것 이게 민주당에겐 굉장히 전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대망론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덕수를 재탄핵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 한덕수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거라는 게 강전의 대변인 말씀인데 신영 의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 탄핵 소추안을 접수를 하고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본회의가 당장 예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마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2차로와 3차로는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에서도 정체 시작됐고요. 수원에서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망향휴게소 4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안산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빗길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동선에서 시작된 정체는 북선까지 이어지고요. 더 가서는 월곶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한 얘기인데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비슷한 얘기 한번 하긴 했는데 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명 빅텐트를 제안한 겁니다. 자, 강전임 대변인 네.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에서는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 될 거라 그러고 있거든요. 자, 빅텐트 실제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걸 빅텐트는 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당 밖에 계신 분, 당을 나가신 분 모두 다 하나로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지금까지처럼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만 그때도 결국에는 단일화라는 것이 있었고 네. 안철수, 윤석열이 막판에 단일화를 했었고 그 이전의 대선도 막판 단일화라는 건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빅텐트의 이유가 무엇이냐, 명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로 보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지금 정책에 있어서도 이 세금을
오히려 김동연 후보조차도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증세가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꼭 빅텐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지막이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로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신현영 의원님, 이준석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이렇게 초점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 어쨌든 대선을 완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 변수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준석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아 그래요? 근데 친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이준석 의원의 최초 입장에서 공개. 예, 이준석 의원의 입장에서 이번에 대선을 나가는 네. 마음가짐은 끝까지 뛴다일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 예, 느낌은.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 나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선도 몇 번 도전해야 정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를 본인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개혁신당이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또 흡수될 것이냐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그런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본인 지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지 사실은 본선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보수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그 카드가 캐스팅 보드가 되면서 나름 고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런 카드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이 나를 어떻게 당대표로 쫓겨냈지? 그리고 윤리위에서 성접 때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잔혹하게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한 분노와 불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데 정치적 유불리만 가지고서는 젊은 의원이 대선에서 뭐 통합을 한다? 그거조차가 청년 정신에는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 지금까지의 살아온 길을 오히려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서 이제 제법 팽팽했는데 부결됐던 그런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개정안 추진하는 게 이게 더 독해졌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신현영 의원님, 상법 개정안 좀 더 강해진 내용이 뭔지 그 취지가 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내용이 장황하긴 한데요. 사실은 결국에는 공정 경쟁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갖고 우리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지금 여러 방식으로의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 이제 소액 주주의 권한 강화를 하는 거죠. 기존의 그 상법에는 보면은 소액 주주들이 뭔가 의사결정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고 아니면 또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더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경영이나 이 재계에서 본인이 이런 기업을 뭔가 문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네. 이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보와 신뢰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임직원 대주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치고 빠지면서 주식을 사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 결국에는 그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감사 기능에 있어서 소액 주주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그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소영 의원이 벌써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요. 강전의 대변인께는 녹취 하나 듣고 질문 드릴게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 상법 개정 재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주의 이익을 뭐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다 이게 하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히 대안이 된다. 네. 이 두 가지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우리 왜 대한민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계속 오르지를 않고 있는 것이냐. 아까 이제 뭐 한국 주식 투자 개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신현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다가 예. 너무 마이너스가 깊어서 모두 뽑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돈이- 저도 얼마 전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미국- 남아서 그쪽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전액을 다 뺐습니다. 한국 증시에 아, 정말 그러셨어요? 미래가 있는 것인가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업체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10,000원짜리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남발되면서 회사가 오히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지난번에 폐기되었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거 이야기하면서 집중 투표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1인 그 1주가 한 개 의결권을 갖고 있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3명의 이사를 뽑는다 하면은 이거를 곱하기 3을 해서 3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후보를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말로 들어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경영권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리스크가 큰 것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회사가 아니라 일단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자본시장법으로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정작 이제 궁금한 건 요겁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상법 개정안을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재추진하는 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했다. 본인이 자기도 개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젊은 층들이 여기에 민감해서 이게 어쩌면 잘 먹혀 들어갈 수도 있다. 젊은 저기 주식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할 만한 대목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감대가 있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과연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호응해 줄 것인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경영권에서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 그냥 국민들이 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표들이 뭐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으로서 과연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중도층의 표심에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과거의 모습과 결별해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소액으로서 아니면 국민의 입장으로서의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상속세 완화나 근로소득세 완화, 자산과세 완화. 그래서 뭔가 증세를 해서 뭔가 국가 재정을 합리화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국민적인 제도를 만들겠느냐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 보수의 모습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수였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제, 재계, 기업가의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더 건설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선에 텃밭이 마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나은 정책으로 제안을 해주면서 건설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주제를 여기서 또 바꿔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겸한 노태학 대법관은 일단 회피 신청 내놓은 상태고요. 자, 강전의 대변인 법조인이시기도 네. 하시니까 자, 이 시점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의미가 뭔지 플러스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러면 판결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거야 이런 게 또 궁금할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부에서 뭐 전원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부에 계신 네 분들이 의견이 좀 다르다라든지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부에서 판단을 하면 또 전원 합의체로 가기도 합니다. 그 사건의 어떤 그 성질, 중요성이나 이런 중요성, 거를 성질 따져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전원합의체에서 했었어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전원합의체로 간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결국 전원합의체에 갔을 때는 네 분이 아니라 이제 전원이 하게 되니까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법원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2부로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오늘 바로 심리를 시작한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633 원칙에 따르면은 이게 뭐 6월까지 선고가 나야 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판기일을 잡질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그냥 뜨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러면은 그날 선고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으로 서두를 가능성도 뭐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판기일 자체를 잡지를 않기 때문에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과정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파기자판, 파기환송.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죄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도 파기환송 정도가 최대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도 확정되지는 않은 확정 상황. 판결은 네, 아니네요. 확정은 아닌 상황이기 그럴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예, 대선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뭐 피선거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저기 이제 피선거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저기 강전 대변인 보셨는데 저 신영 의원께서도 이제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다, 좀 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끝까지 뭐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진 않긴 하겠지만 네. 그 전원합의체에서 빠르게 한다 그래도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고법에 가갖고 다시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33 원칙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네. 나긴 힘들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오늘 이렇게 빠르게 전원합의체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대법원에서도 뭔가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신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그냥 상수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었던 분들이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을 바꾸실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네, 주제를 또 마지막 주제로 바꿔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어제 열렸습니다.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카메라를 보고 웃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방사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 힘에 후안무치한 대권 노름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자, 이제 오후간 공방을 보면 그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물었더니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린지 모르겠다. 전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또 이제 눈길을 끈 사람이 김영기 1특전 대대장이란 분이에요. 뭐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신현영 의원님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인데 네. 다시 돌려드리는 입장에서의 김영기 대장의 발언이었죠. 이분들이 비육사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군대를 동원하면서도 모든 항명을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경우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아주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훌륭한 그런 군인이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특히 김영기 대장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그래야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치지 않으니까. 이런 멋진 책임감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 홍장원 차장 있잖아요. 네. 그분도 결기가 있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주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나마 비상계엄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강전희 대변인 죄송하지만 30초로 요약. 예. 일단은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형태의 증언들을 했는데 네. 근데 어저께 한 얘기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내란 죄에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동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했던 것인가 물어보니까 폭동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렇게 네.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한 증언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8144님이 양당 경선 과정에 모든 관심이 오직 대권 쟁취에만 꽂혀 있는 행태를 보면서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내수 살리기가 먼저다라고 정치권에 부탁드리면서 뉴스레터 K 국민의 방송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 문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기훈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탁하지 못한 옷과 검게 그을린 신발, 간단한 학용품조차 챙겨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경북 영덕에 덮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기훈이네. 속옷 한 장, 양말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그날의 긴박함. 온 집을 휘감던 불길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히 남아 기훈이와 가족들을 힘들게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안가에 살았던 기훈이네는 몇 차례의 물난리를 겪은 후 얼마 전 산 쪽으로 이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산불로 인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모든 것이 뿌연 연기처럼 암담하기만 한 상황. 임시대피소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기훈이네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어제 늦은 밤부터 내린 비의 양 10에서 60mm가량 되고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도봉은 52mm, 호남권 장흥 73, 화천 46mm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고 중부지방도 이에 못지않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의 물결은 내일 새벽까지만 높겠는데요. 이외에 남해 및 부산 앞바다 또 동해 먼바다는 내일 전반적으로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개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등 8도에서 16도로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25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15도, 전주 대구 23도 등 14도에서 25도의 분포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5도, 습도는 86%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2+2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정부 합동대표단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밤 9시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 4명을 가려내는 첫 번째 컷오프 결과를 오늘 저녁 발표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명동성당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6월 30일까지 2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만 인하폭을 줄여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등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양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판세를 보는 바로미터,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는데 민심을 읽는 편리한 도구라는 인식도 있지만 반면에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똑똑하게 읽어내는 건지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50%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예, 요거 한번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네네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504명 대상으로 ARS 조사 이제 했는데요. 네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다자대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거론되는 후보들을 한 문항에서 다 불러주고 예. 누구를 지지하는지 거기서 이재명 50.2%로 1위로 나왔고요. 예.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나경원 4.0, 안철수 3.7, 이준석 3.5, 김동연 2.0, 김경수 1.8 이런 순으로 네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2%, 50%를 네네.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 후보를 한 문항에 물어보는 다자대결 구도 문항에서 한 명의 후보가 사실 40% 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고르게 나눠 가져가고 여론조사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합이 100%라는 겁니다. 네네. 10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사실은 한 10%는 모르는 무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진보 보수 좌우를 반을 나누게 되면 이제 거기 또 한 50%가 안 되거든요. 원래 네네. 한쪽 진영에. 근데 이제 50%를 넘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전에는 잘 없던 현상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한 명으로 모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조금씩 지지율을 좀 분산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격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50% 넘은 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온 그 수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민주당은 내란 정식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반탄 찬탄 아직도 이제 후보 간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윤희용 대표님이 보시기에 계엄과 탄핵 이슈가 민심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상당히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망 투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망 투표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불러요. 네, 뒤를 돌아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 선거다라고 해서. 네. 그런데 대선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계엄과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전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좀 중도층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당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아까 보시게 되면 한두 명으로 지지율이 모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지층도 사실은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 좀 찬성하는 흐름 또는 뭐 반대하는 흐름들이 이제 네. 나뉘어져 있고 네네. 그래서 또 대통령 후보에 어떤 사람이 좋을지에 대한 인식도 나뉘어져 있는데 뭐냐 하면 보수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런 것들의 정통성을 좀 더 지켜온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겠고 네네. 어떤 분들은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으니 어쨌든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을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모아지지 않는 흐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탄핵에 대한 이제 입장들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좀 흐름을 같이 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 상당히 사실은 이번 선거에 뭐 핵심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이제 경선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저쪽은 어차피 이재명이 네. 후보가 될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흥행에서 뭔가 좀 이렇게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 했는데 네. 윤 대표님 보시기에 흥행 측면에서 어때 보였습니까? 뭐 흥행이 돼야 되는 건데 흥행이 되면 이제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경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 뭐 이렇게 있으면 구경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거든요. 흥행이 되면 구경을 하고 지켜보다가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흥행이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이 되려면 여러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 중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될지 몰라야 돼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예. 또 결과가 또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경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뭐 여러 민주당의 경선에 비해서는 민주당 경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얻고 있는 측면이 있겠죠. 여러 네, 이제 네. 컷오프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를 뽑는 게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여당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네요. 그 그러면 경선 자체는. 네, 이것을 거의 유일한 이제 절차다, 마지막 절차다라고 하면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니까 약간 이것을 좀 가치를 네. 낮추게 되는 이제 효과가 있는 측면이 지금 약간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 뭐 지금 지도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뭐 50.2% 나머지 여기 후보들 뭐 12.2, 8.5, 7.5 이렇게 네. 쭉 나가는데 다 합쳐도 거기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1대1 후보가 됐습니다. 뭐 네. 무슨 뭐 범보수 무슨 통합을 하든 뭐든 1대1이 됐을 때 네. 그때는 좀 상황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똑같아진다. 예. 뭐 왕이 경쟁 구도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예단할 수는 없을 텐데 네네. 지금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1대1 양자 대결 네. 또는 이제 제3 정당에 있는 후보까지 해서 했을 때 이제 3자 구도도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조사들 보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조사에서 또는 예. 득표에서 최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후보들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선거가 만약 나중에 후보들이 정해지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당 지지율 정도는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뭐 한 35%다 그러면 그건 먹고 들어간다 예,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안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 1위 후보와의 그 격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좀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당 지지율 정도는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보다는 단일 후보가 되면 뭐 네.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또 따라붙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말씀이시고요.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군에서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윤 대표님 보시기에 좀 이게 여론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한덕수 대행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권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네. 뭐 내용이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후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네.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 이 통상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빨리 좀 갈래가 켜지고 좀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경제에 대한 또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 두 가지를 사실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각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잡겠다 내가. 그 적임자가 나다. 네, 저기 예.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게 본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지금 상황 국가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인물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거론되는 이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지만 또
이번 직전 정부에 있었던 총리라는 점, 네. 탄핵을 당한 정부에서의 총리라는 이 핸디캡,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네. 이제 해소할 것인가, 이분 또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치르다 보니까 선거 일정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일정 자체가 짧아지게 되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게 됩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짧으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긴 기간을 하고 선거라고 하면 일종의 정책 시장, 정책 마켓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비전을 내세우고 비전 경쟁도 하고 제가 이런 공약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뭐 하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미디어에서는 지지율 순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대중들도 이제 짧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이제 정책들 공약들을 살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중심으로 또 이 상위권 중심으로 선거 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선거 본연의 꽃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하는데 정말 그런 정책 공약에 대해서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에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당의 경선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뭐 단일 후보가 만약에 그 최종 후보가 결정이 각 당이 됐다고 봤을 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단일화랄까 빅텐트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판 변수가 혹시 있을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관건인데 예컨대 단일화가 성사될지 또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어느 정도 그게 시너지를 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하세요? 대선에서는 단일화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어느 쪽 진영에서의 압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 예, 후보들도 사실 이것을 뭐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지금 네. 뭐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결정이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단 4명에서 또 이제 2명으로 또 추려지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한 2명 정도 추려지게 되면 언론에서 네. 야당의 유력한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많이 이제 여론조사를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의힘의 유력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뭐 10% 이내로 줄어든다. 네. 한 자릿수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아마 출마 결심을 하기가 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한두 명으로 좁혀진 가운데서도 격차가 한 15% 이상 난다. 네, 네. 이럴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근데 보시는군요. 그 조건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격차가 커서 나오게 되면 단일화하게 되는 것이니까 단일화하게 되면 뭐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휘하게 된다면 격차는 이제 줄어들 텐데 지금은 제3 정당의 이제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봤을 때는 범보수라고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진보라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보수에서 경쟁 구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 플러스 이준석 의원까지 후보까지 같이 이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격차를 좁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지만 이준석 의원을 같이 단일화 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면 격차가 좀 이제 그 문제가 좁혀지는 문제가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논의가 될지 여부가 네.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준석 뭐 이제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이제 주요한 핵심 네. 변수 중에 하나로 마지막까지 작동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막판에 좀 극적인 반전을 이루려면 한덕수, 이준석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취지를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자, 근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여론조사 두고 이제 공정성 논란이 양당에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경선에 참여를 안 했고요. 그런 이유로. 네.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또 경선
그 진행 중에 네. 뭐 두 김 후보가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발생합니까?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경선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당원 등 지지자 등에서 이제 투표를 여론조사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던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김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네,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런데 이제 뭐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것이 의미 있는 이제 뭐 논의 이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본인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나름 이제 상위권 그룹에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본인보다 이제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들은 포함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뭐 의도한 것은 아니고 실수로 누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유권자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어내야 똑똑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수치도 수치지만 이 흐름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누가 지금 몇 %다.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데 정지된 장면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말이 엄청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 딱 찍었으면 그거 가지고 온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2위 말이 1위를 치고 나가는 중인데 직전에 찍었으면 아직 이제 2등이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또는 어떤 여론들이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순간에 정지된 화면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보실 때 어떠한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네. 조사에 지난주 조사는 어떻고 이번은 어떻고 다음 주는 어떻고 이런 이제 흐름을 보라는 얘기 많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고 아마 이것은 이제 지금 2%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네. 뭐 다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의 경주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 자, 대표님 조사 시점 엇비슷한데도 결과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네. 문항 때문에 그럽니까? 문항 구성 때문에 요즘에 그럽니까? 사실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방식 때문에 그래요. 방식, 이제 예. 조사 방식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많이 또 쓰는 게 자동응답 방식, 그러니까 ARS라고 불리는 네네. 그것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녹음된 음성이 나와서 듣고 몇 번 버튼 누르세요 하면 내가 1번, 2번 알아서 누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럼 무슨 왜 차이가 나냐라고 네네.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마케팅 뭐 조사 전화가 오면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 보험에 관심이 없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으면 끝까지 듣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RS로 왔는데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거 나 정치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끝까지 응답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사람 면접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들 이제 착하신 분들은 미안하니까 끊지 못하고 빨리 말씀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하니까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도층 등을 보려면 사람 면접원이 하는 것을 이제 조사 결과가 좀 맞는 것 같고요. ARS 응답은 근데 그래서 굉장히 고관심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정치에 좀 관심도가 낮은 중도층들은 좀 표집이 포함이 좀 덜 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또 싸우고 신속하게 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층의 과표집 문제도 관련이 되는 얘기네요. 일단은 과표집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표집돼서 그게 조사 많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것은 실제 인구 비율로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많이 됐다고 해서 많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네. 쭉 줄여가지고 그 실제 비율대로 반영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과표집 얘기되는 것은 실제 지역이나 성 연령은 실제 비율대로 반영을 하는데 네. 근데 어떤 이념 성향 또는 이제 뭐
집안의 소득 수준, 학력 수준 이런 건 물어보고서 대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보수 성향층이 좀 진보 성향층에 비해서 이번 조사에서 좀 한 100명 더 많이 잡혔다. 네. 이제 이러면은 보수 과표집 아니냐, 또 반대로 뭐 진보 과표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 어떤 진영에 있는 이념 성향층들이 굉장히 분노가 크거나 또 열정이 커지게 되면 약간 좀 조사에서 그 비중이 많아지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일반 이제 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나한테 좀 내 구미에 맞는 조사를 이제 자꾸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 기관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조금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는 수준까지 갔을 때 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방금 드린 대로 이제 이것이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냐 네네. 구분하시는 거 좋고 비교할 때도 같은 조사 방식의 조사를 추이를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들이 이제 흐름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5%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방식에 네네. 따라서. 네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누구의 지지율이 몇 %다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자 대결에서 전체 후보들을 놓고 하는 데서의 지지율인지 1대1 양자 대결에서의 지지율인지 아니면 삼자 대결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을 보시는 게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항들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사실 설문에서도 이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설문에서 사실은 어떤 누가 적합하냐 또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이 조금씩 미묘하게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일화할 때는 이런 문구 때문에 상당히 후보 간의 신경전이 상당한 측면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설문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같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추이를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조사 방식으로 네. 그 추이를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윤 대표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곧 대선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지 여부와 투표 여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점은 어떤 걸 감안해서 이게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는 선거랑 똑같아야 되냐 투표 결과랑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투표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이번 선거 참여하실 거예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배제하지 않습니다. 투표 그렇죠.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투표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등치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이제 모르무응답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자세히 보신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에서의 결과, 네. 반드시 투표층에서의 지지율이 몇 %냐 이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나마 약간 선거 결과의 유사성이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적극 투표층 또는 투표 의향층 네. 거기에 어떤 결과를 보면 그게 투표 결과하고는 조금 더 가까울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정말 네. 악의를 갖고 여론조사 조작할 경우에 그게 결과를 보고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순간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표를 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선관위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거나 다른 조사들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파악이 되는 측면이 사후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자, 재미있게 아주 쉽게 잘 얘기 풀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좀 이거를 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자, 일상 바쁜 청취자들 입장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먼저 수치부터 보지 하나하나 막 분석하면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표님 보시기에 보다 쉽게 여론조사 결과를 읽어내고 네. 내가 파악하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마 그 일반 대중들은 어떤 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걸 네. 보시지는 않으시고 네. 기사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는데 언론은 사실은 여론조사에
생산자, 소비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 유통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들으시거나 보실 텐데 그때도 약간 미디어에서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좀 두세 군데를 보시게 되면서 왜냐하면 뭐 언론사들도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조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네. 이렇게 한 2개 내지 3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조금 더 뭔가 진실에 가깝게 볼 수는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류세 인하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하폭은 종전보다 이제 줄이기로 했어요. 예, 애초에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네.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이 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이긴 한데 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는데 그간 유가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총 14차례 연장했습니다. 네. 이번이 15번째 연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 기자, 인하폭을 축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유가 부담은 뭐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오를 전망이고요.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오를 예정입니다. 네. 휘발유 인하율 같은 경우에 당초 15%에서 10%가 되고요. 경유 및 LPG 부탄이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인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한다면은 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그리고 LPG 부탄은 30원 정도 저렴한 셈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매점 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는 115% 그리고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요. 매점 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하폭을 축소한 건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급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공급 물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국내 공급 물가는 지금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보면요. 네. 지난달 월 평균 가격이 배럴당 72.49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7.0% 내렸거든요. 하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공급 물가 지수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급자 물가 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전월보다 0.1% 올라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별로 보면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재료 물가가 1.0% 떨어졌는데 고환율의 영향으로 중간재와 최종재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2개월째 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농림수산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이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력별로 보면은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해서 0.4% 올랐고요.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0.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탄 및 석유 제품은 4.3% 하락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흔히 건강식으로 백미에 현미를 섞어서 드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근데 현미가 백미보다 발암물질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예, 그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자료입니다. 네. 흔히 당 관리 등을 이유로 해서 현미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현미의 1급 발암 물질인 무기비소의 함량이 백미보다 약 40%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총 비소 함량도 24%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중금속입니다. 유기비소의 경우에는 인체에서 빠르게 배출돼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들어있는 무기비소는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오랜 기간 축적이 되면 발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현미와 백미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연구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그 원인은요. 현미에 남아있는 쌀겨 때문입니다. 비소의 경우에 대부분 외피 부분에 집중이 돼서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백미의 경우에는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쌀겨를 100% 벗겨내는데 외피가 제거되기 때문에 비소 농도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현미의 경우에는 쌀겨가 많이 좀 남아 있잖아요. 현미의 겨층에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이 좀 많이 알려졌지만 네네. 우리 몸에 유해한 비소 함량이 높다는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연구진은 어린이의 현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현미와 백미의 비소 함량 차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겪을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체중당 음식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 현미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영유아는 백미를 섭취한 영유아에 비해 비소 노출 추정치가 2배나 높았다고 해요. 네. 연구팀은 현미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생활에서 현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현미로 밥을 하실 때 네. 쌀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라. 예, 먼저 쌀을 물에 여러 번 씻어야 되고요. 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쌀을 씻고 또 충분한 양의 물에 쌀을 불린 후에 새 물로 밥을 지으면 비소 함량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소 허용 조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과 주스와 같은 식품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쌀 기반 식품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쌀의 비소 오염은 이미 20년도 전부터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법제도 정비가 잘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가게 앞에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걸 발견한 행인이 보니까 가게 안에 이제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급히 불을 껐을 경우에 이 행위는 가게 주인에게 소화기 값을 물어줘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로 소방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의가 들어온 내용이라면서요. 예, 그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백경 작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사연입니다.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행인 A씨가 쓰레기가 쌓여있는 전봇대 주변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 1층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합니다. 근데 A씨가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불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혔다고 해요.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이랬으면 상가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속한 대처로 불을 끈 겁니다. 근데 A씨에게 돌아온 게 감사 인사가 아니라 소화기 값 청구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A씨가 너무 답답해서 소화기 값을 물어줘야 되는지 소방서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요?
뭐 보니까 좀 다소 황당하네요. 정말 이게 불로 번지고 가게로 불이 이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막아준 건데. 예. 자, 그래서 소화기가 물어줘라 썼으니까 진짜 물어줘야 됩니까? 이게 흔한 사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경 작가도 진짜 물어줘야 하는 거냐, 소화기는 어디서 사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A 씨에게 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소방관이지만 네, 처음이다. 처음이고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 소화기를 검색하면 나오기는 한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했다고 해요. 네. 저도 검색을 해보고 왔거든요. 2만 원 정도면 가장 많이 쓰이는 그 3.3kg 분말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백경 작가는 선의를 베푼 이에게 돌아간 게 감사 인사가 아닌 영수증이라고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A 씨가 그 백경 작가에게 앞으로 다시는 나서지 않아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백경 작가는 세상은 그렇게 또 의인을 한 명 잃었다라고 좀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 돈 22,000원 쓴 거네요. 2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불 번지는 것도 막아주고. 네. 언뜻 드는 생각이 소방서 예산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호주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휴대폰 금지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AP통신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48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주 단위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39개 주도 이런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이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휴대전화 금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못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중간에 허락받고 쓰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학교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뭐 미국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마다 다른데요. 일단 버지니아 주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수업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교시가 끝나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교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도착을 하면 잠금 장치가 있는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놨다가 하교할 때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군요. 지금 김도영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뭐 학교에서 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생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교사나 학부모님들 환영하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배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일어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소식 관련해서 프로파일러님과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화 용의자가 농약 살포기에 기름 넣어서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층간소음 갈등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탐문을 통해서 네. 층간소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문제는 그 갈등의 내용이 사실은 일반적인 층간소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경비 아저씨 분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네. 거꾸로 이 범인은 3층에 살았고요. 네. 지금 피해는 4층 401호 404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그러면 401호 402호가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404호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진짜 맞다고 하면은 사실은 402호가 피해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사실 좀 민감한 형태의 한 일종의 망상적인 어떤 이 감수성 높은 그 청각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꾸로 3층에서
망치로 천정을 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꽹과리 뭐 이런 걸 하면서 예. 거꾸로 3층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갈등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유발자가 사실은 4층의 그분들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트리거가 됐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층간소음이. 그렇죠. 네. 정확히 4층에 책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이사 가고 그러니까 한 1.5km 지난 빌라로 이사 간 다음에 네. 한참 뒤에 또 여기 와서 그렇으니까 네. 이거는 보통의 층간소음하고는 많이 좀 다른 부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봐야 되겠죠. 예. 층간소음이라는 건 자기가 살면서 예. 그쪽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뭐 위층이나 아래층 예. 이웃한테 그렇게 그게 행위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사간 상태에서 한참 이사한 뒤에 그것도 1년 지난 그래요? 뒤에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한 점이 많은데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배상원 프로파일러님도 층간소음 갈등이 트리거는 됐지만 이게 과연 제1의 원인인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경찰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의 원인을 따질 때는 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잠깐만 모티브와 인텐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티브는 심리적인 심층적에 있는 형태의 원인. 당연히 인텐트는 의도.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표면적인 이유와 심리적 이유가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범인이 이전에 우울증 좀 있었고 상당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구분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본인이 망상적으로 지목을 해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진짜 인텐트하고 모티브 말씀해 주셨는데 인텐트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의도. 그렇죠. 예. 모티브는 가슴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동기랄까. 그렇죠. 예. 다르네요. 예. 그거를 이제 그거를 사실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가 왜냐면 어떤 형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이제 불이 나면 또 흔히 말하는 보험 손해배상 문제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에 어떤 관련된 사람한테 구상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또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근에서 기름통을 담은 용의자의 이제 오토바이 발견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내기 전에 근처에서 몇 번 시도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로 이제 방화를 시도한 건 오전 8시 조금 지났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본인의 거주지 빌라 인근에서 이게 사실은 그 농약 살포기라고 했던 지금 나온 경찰에는 세척건이라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보통 차 닦을 때 세차장에 쓰는 그 강력한 노즐 그걸 하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놓고 이제 불을 지르고 다녔나 봅니다. 마치 좀 약간 일종의 샤먼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렇군요. 자, 보통 분노 범죄하면은 우발적인 범행 떠올릴 것 같은데 이번엔 계획 범죄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세차건을 준비를 했고 또 기름통도 준비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이게 그 분노가 일종의 재현된 분노일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분노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게 다시 리바이벌된 머릿속에서 그래서 재현된 분노가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계획 정도라고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방금 발표됐습니다. 2차 경선에 참여할 4명 후보로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득표율 및 순위는 공개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KBS 정규 뉴스 통해 전해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상세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세요. 자, 용의자 집에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유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좀 예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을 저지른 부분이 지금 네. 당장인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뭔가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무엇인가가 누적된 부분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모친 노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의 딸한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위아래로 다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네네. 무슨 뭐 어디 뭐 큰 어떤 큰 일을 하러 나가는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망상적 재현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네. 그 망상적 재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지연되고 재구성된 분노가 이 사람 머릿속에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주 뜻밖의 의외의 도구를 이용한 것도 그런 부분이고 일종의 약간의 샤만도 들어간 건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사제의 도구를 이용한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뭐 성병 등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예, 아주 특이합니다. 예. 자, 분노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용의자는 특정한 타깃을 정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화를 택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특정인을 겨냥했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 이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이 중에 도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구가? 범죄는 네. 도구와 대상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구를 중시하는 범죄자가 있고요. 예, 예. 대상을 중시하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방화를 선택하는 건 도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A 산불이라든가 아니 강원도 산불에서 많은 경우 방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분노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그 도구가 중요한 거죠. 그 도구가 또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큰 의미를 갖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도구일 가능성이. 도구로서 예. 어떻게 보면 드러내 보이고 싶은 심리도 표출됐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래서 거네요. 제가 재현적 분노라는 말씀드리는 재현적 겁니다. 분노다. 그렇군요. 자, 프로파일러는 몇 년 전에 안인득 사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제 아파트에서 갈등이 이제 범죄로 이어졌잖아요. 그때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됐었죠? 사실 그래서 이 안인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 이제 장소는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분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예. 경상도의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에다가 불을 지른 후에 네. 그 나오는 어떤 분들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 안인득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조현병에 대한 어떤 병세가 있었고 그것이 악화돼서 뭐 그냥 뭐 별 어떤 사람들한테 막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분노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전혀 본인과 관련 없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사건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역시 이게 도구, 불을 이용해서 흉기를 이용해서 한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네. 그러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기 트라우마, 초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집에만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된다만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관리가 안 됐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그 방화 용의자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아울러서 뭐 예컨대 다른 요인도 뭐 생활고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두세 개가 섞이겠죠. 아,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욕설도 하고 특히 이런 거죠. 그 주택가나 이런 데에 뭐 소위 말하는 채소 장사분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 이렇게 할 때 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런가 지나가면. 보다. 예. 예. 근데 쫓아가서 막 그 뭐 시비를 걸고 막 공격적인 행동 보이고. 행동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청각적인 형태로 각성되는 부분과 연결되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거 연결되면 하나로 자신의 어떤 분노가 모이죠. 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떤 지점에 누구다라고 딱 결정이 되면은 그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는 그래서 그분들은 무고한데도 꽂힐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죠. 네. 아까 이제 이번 사건은 대상보다 도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번 용의자가 농약 살포기 이용을 했잖아요. 예.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그 이전 사례로? 저는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세척건 살포기 이런 형태처럼 하는 경우는 네. 그냥 보통의 그 방화범들은 되게 단순한 형태의 이 그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조금 해도 지연 신관 같은 네네. 거를 약간 쓰는데 네.
이걸 아예 대놓고 소위 말하는 처음에 얘기된 게 화염방사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보도는. 첫 보도는. 네, 그리고 사실은 요번에 나오는 그 어느 언론에서 네. 그거를 실제로 그 어떤 빌라에 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거든요. 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 방화 범죄는 반드시 모범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대로 보여줘 갖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각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는 저도 이런 사제 무기 중에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형태의 발화제 정도는 많이 봤는데. 네. 예. 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모방 범죄가 약간 우려되기도 하고요. 자, 보니까 아까 뭐 부검했다는 얘기 보도도 나오고요. 자, 그 경찰이 합동 감식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수사하게 되는지 그 부분 한 말씀 해주세요. 명확히 이 부분은 지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네. 이 범죄자의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 아니면 관련이 어느 정도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약간 보험 문제도 있고 구상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확히 네.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범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대상을 선정하고 도구를 선정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네네. 미디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도구나 대상 선택에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범죄자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얻는 어떤 구조나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놔야겠다는 말씀이시고 2894님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불협음에 서로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할 때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도 잘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구의 날인 오늘 끝곡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Earth Song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What about sunrise?